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험계약법 기본서 강의가 아니고 보험 판례집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 판례집은 이번에 새로 교재로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38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 인쇄는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책이 출간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은 없는 상태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복사본 갖고 나가도록 하죠. 자, 이 책을 만든 가장 큰 장점들이 무엇이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최근 12년 동안 시험 문제 출제됐던 모든 판례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새로 나온 판례나 그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판례들, 그것은 거의 다 망라해서 이 책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것. 그래서 분량이 거의 400페이지 가까운 분량까지 집어넣고, 두 번째로서는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기본서에 있는 순서와 거의 동일하게 제가 전부 다 그걸 맞춰놨습니다. 즉, 이 기본서에도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들어있거든요. 즉, 이 판례의 결론은 무엇이다?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결론만 집어넣지 이런 판례가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판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 기본서에 있는 순서와 똑같이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더냐? 만약에 내가 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고지 의무와 관련된 기본서 이론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판례집에 와보면 고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만 같이 연결해서면 딱 정리되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도 다음 중 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걸 들으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괄호 열고 단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 의무와 관련된 이론하고 판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본서에 있는 순서와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판례집도 구성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판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400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시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판례 핵심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내용마다 그 판례 맨 마지막에 판례 핵심 정리. 그거는 위에 있는 이 잡다하게 써 있는 이 말들이 한마디로 줄이면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귀가 무엇인지는 판례 핵심 정리하는 거 쫙 읽어보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판례 공부를 하시려면 먼저 선행될 게 무엇이더냐? 바로 기본 이론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즉,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법조문을 완벽하게 만들면 판례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건 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법조문을 갖다 이렇게 해석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 법조문을 저렇게 해석합니다. 서로가 해석의 차이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걸 법에 비추어서 해결하려고 봤더니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얘기죠. 그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재판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딱 내용을 들어보고 그래, 그럴 때는 네 말이 맞아? 아니, 네 말이 맞아. 이렇게 가려주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난다? 바로 판례라는 거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또 법조문에서 뭘 써놓긴 써놨는데 여기까지만 써놨어. 뒤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써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은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분쟁은 이 더 들어간 내용 속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법조문에 놓고 그때는 재판 청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판사가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래, 법에는 여기까지만 서술했지만 그 다음 내용 들어서 이거는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때 또 판결로 나타납니다. 그게 또 판례라는 거로 그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법이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이 법을 해석하거나 법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이게 판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법조문에 관한 걸 먼저 정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을 먼저 공부를 안 해놓으면 판례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판례 공부하는 데서 쭉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론 쪽이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 그래서 이론을 갖다 공부가 조금 된 상태에서 판례 강의 들어가면 좋겠다. 만약에 한꺼번에 다 힘들면 파트별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 파트 먼저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판례. 요 이론 파트 정리하고 그거 가는 데 판례. 이렇게 진도 나가도 좋다는 거.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순서와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는 보험제도에서는 한 가지 판례밖에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기 보니까 선언공제에 대하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자, 선언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걸 거기다 적용할까 안 할까 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에 뭐라 썼습니까? 적극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적극이란 뜻이 무엇일까?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적극이란 yes,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언공제에 대해서도 상법에 나오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물었죠. 그때 적극이란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yes, 적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말로 적극 대신에 소극이란 말이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 소극이란 무슨 뜻이다? 아니, no라는 뜻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소극이란 말을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판례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적극, 어떤 때는 소극하고 나오는데 그 말귀를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먼저 1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저 선언공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공제가 뭐냐면 자, 선원이 누구죠? 배 타서 일하시는 분들, 그 고기잡이 같은 배 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선원이잖아. 그럼 그분들이 그 고기를 잡다가 잘못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나거나 이런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다치거나 죽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비 받는 걸 그걸 일종의 보험 형태로 자기들끼리 공제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그걸 처리하자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언공제입니다. 그럼 이 선언공제도 우리 상법에 나오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할까? 이거에 관한 판례죠. 자, 결론 보면 간단합니다. 선언 보통 공제는 보험과 다르기는 하다. 예, 공제하고 보험의 차이가 뭐라고 하더냐? 맨 앞에 우리 기본서에 보면 나와요. 공제와 보험의 차이는 뭐죠? 보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가 사고 나면 그 모아진 기금에서 주는 것. 이건 보험이죠. 반면에 공제는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중에 누군가 사고 당하면 그 모아진 기금으로 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이것은 공제제도입니다. 자, 보험과 공제는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만 보험은 일반인들이 가입한다는 얘기고 공제는 일정한 지역에 있거나 직업에 종사하거나 저런 직장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건 일정한 직업, 바로 선원이라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한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언공제죠. 이 선언공제도 그 실체는 뭐다?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기금을 조성해서 누군가 사고 당하면 그에 따른 기금을 조성된 걸 공제금으로 지급하자. 이것도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이죠. 따라서 이건 상호보험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공제 성격을 갖는다. 상호보험이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지들끼리 기금을 조성해서 누군가 사고 나면 이걸 지급하자. 그리고 결산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 자기들이 기금을 객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상호보험이니까 그거와 유사한 제도란 얘기죠. 그래서 개정된 상법에 보시면 몇 조되냐? 상법 제664조에 규정됐어요. 664조에 보면 상법 제4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법 4편에 나오는 그 규정을 어디에도 적용한다? 상호보험이나 공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도 이 상법 4편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바로 상법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호보험과 공제 그랬으니까 여기 공제 나오죠? 바로 공제에도 상법 제4편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준용하라라고 됐으니까 그 선언공제에 대해서도 3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같이 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거 무슨 말이죠? 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선원이 어떤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가 공제에 가입했으니까 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다가 그 공제 이제 금을 신청하겠죠? 우리는 보험금 하라고 하는데 공제에서는 공제금이라고 합니다. 그 공제금인 보험금을 신청했죠. 근데 이 신청하는 걸 너무 늦게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그걸 청구해야 되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한 내용이죠. 이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몇 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그러니까 3년 내에 청구해야 되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바로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원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서 3년 내 보험금을 청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2절로 넘어갑니다. 보험계약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거 3법 제663조 그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건 3법 몇 조다? 제663조 아주 중요한 법조문이죠. 이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쫙 나옵니다.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거의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매년 한 문제 시험 문제는 출제되고 물론 당연히 판례와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자, 그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뭐죠? 663조. 이 편의 규정은 이 편이 뭐죠? 3법 제4편 바로 보험편. 이 보험계약법. 이게 3법 638조부터 739조의 3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제4편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3법 제4편에 나오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즉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지들끼리 별도의 약정을 해서 그 특약으로도 누구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상법 4편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 측에 불리하는 그런 약정을 지들끼리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것이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663조 적용하지 않고 지들끼리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자, 그중에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그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는 게 뭐죠?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에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원이 아무래도 금융기관은 돈을 만지잖아요. 그럼 돈을 만지다가 나중에 뭐 하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고객의 돈을 갖다 횡령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거나 가끔마다 그런 사고 터지죠? 그게 문제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증권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 손해보는 걸 염려해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봅니다. 만약에 이 사원이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만약에 해외로 날아가거나 도망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겠다. 이게 바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계약은 일종의 무슨 보험이다?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3법 제663조에 나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까 안 할까? 원칙적으로 기업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663조는 뭐만 적용한다? 가계보험은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기업보험의 대표성이 뭐죠?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바로 그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속에 뭐 들어있다? 바로 이 금융기관인 증권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 이것도 금융기관인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인 증권회사도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런 보험에 관한 내용들은 지들도 잘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선수와 선수끼리 하는 거죠. 증권회사하고 보험회사는 똑같은 금융원에서 서로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선수끼리 체결한 거지 보험계약자 측인 증권회사가 무슨 경제적 약자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건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했으면 약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증권회사 등 계약자 측에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즉 663조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 여부, 적극 적용을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663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계약적이 돼도 그거는 유효한 계약이지 그게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판례 핵심 정리를 한번 볼까요? 3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3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해서는 이 6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바로 기업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한 이른바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번째, 증권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통약관 제3조 제2항 이거는 신원보증보험 계약 그 약관의 보통약관 신원보증보험 계약 그 약관의 제3조 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정당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그러나 뒤에 살짝 보면 어떤 그 암시하는 바가 있죠. 보증보험 회사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원래 손해방지비용까지 여러분들의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손해방지비용이 뭡니까? 이론을 정리했어야 판례를 공부할 수 있다 그랬죠? 손해방지비용이란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를 인해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하고 그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나갔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된다?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손해가 자꾸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손해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화재보험 들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불을 꺼야 됩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어도 됩니까? 왜 방관하죠? 보험 들어놨잖아. 어떻게 타버리라도 나는 보험금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단 불이 났다 하더라도 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불을 끄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노력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손해방지 의무라고 하고 그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불 끄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상법에 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원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을 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냄새 나잖아. 보증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뜻이.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손해방지 비용을 함부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상법에서는 아니에요. 보험자 동의 안 받고도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손해방지 비용 지출하고 나중에 보험자한테 손해방지 비용을 청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상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에서는 아니래. 보험자 동의 받고 지출해야 되지 사전에 미리 지출한 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겠다. 다 계약자한테 상법에 있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만들어놨죠. 그럼 이 약관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만약에 이게 가계보험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663조 위반으로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니까 무효지만 이건 무슨 보험이란다? 바로 가계보험의 성격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서대로 가자. 결국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 그건 무효가 아니라 뭐란다? 그건 정당하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어디에서 증권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그건 못했습니다. 어떤 것에서는 손해방지 비용 동의받지 않고 미리 지출했던 거 이거는 약관에 따라서 그건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단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판례. 어선공제의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에 적용 여부 그랬네. 무슨 공제다가 어선공제. 이 어선공제는 아까 선언공제하고 차이가 뭐죠? 선언공제는
선원들, 즉 배에 탄 그 어부들 있죠? 고기 잡는 분들. 자, 그분들의 어떤 다치거나 또는 죽거나는 이거에 대한 보상에 관한 건 어선공제로, 선원공제로 가입하고요. 그 탄 배 있잖아. 그 배 주인. 그럼 그 어선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어떤 고기잡이 하다가 그게 파손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탈 수도 있죠. 그런 손해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걸 자기들끼리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어선공제라는 걸 역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3법 663조에 나오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변경 금지원칙 조항을 거기다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여부입니다. 적극이란 무슨 뜻이다 그랬죠? 적용한다. 예, 어선공제도 663조를 적용한다. 자, 이건 37에 39에 두 번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요. 수산업협동조합 중에서 실시하는 어선공제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그 무슨 보험이죠? 해상보험의 일종이에요. 자, 바다에서 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나누게 되면 화재보험은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손해보험 종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배와 관련된 건 무슨 보험에 들어간다? 두 가지가 있죠. 해상보험에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박보험이란 배에 어떤 손해를 봤을 때 그걸 보상받는 건 선박보험. 반면에 배에 싣고 가는 그 물건들 있죠? 수출하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이 싣고 가다가 어떤 사고를 해서 그 물건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보상해 주겠다. 이거는 적하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다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어선공제 사업은 일종의 뭐에 관한 거다? 어선 배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그건 선박보험의 일종으로서 해상보험에 들어가더라 이 뜻이죠. 근데 해상보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업보험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3법 제663조 계약자 등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라는 거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663조 적용 안 한다 그랬었죠? 바로 그 대상이잖아. 그럼 정말 적용 안 할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선공제 사업은 다수의 영세 어민들을 주된 가입 대상자로 하고 있더라. 거기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란다? 다수의 영세 어민들이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 있는 배라고 했지만 배 주인들이 무슨 수십만 톤 되는 그런 역외성 같은 거, 화물성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급의 부자가 아니고 통통배 같은 거로다 고기 잡는 가난한 영세 어민이라는 거.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이 영세 어민들이 주된 가입 대상자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3법 제66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일종의 무슨 보험에 속한다? 그거는 기업보험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기업보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영세민을 주된 가입자로 하고 있어서 3법 663조에 나오는 뭐가 아니다? 그런 기업보험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선공제는 뭘 적용합니까? 3법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어선공제도 비록 해상보험에는 맞지만 그러니까 어선공제는 해상보험의 일종이다. OX 맞는 문장입니다. 해상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663조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기업보험의 성격으로 보더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선공제도 그 603조를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나온 판례냐? 자, 종전했던 어선공제에 뭐가 들었냐? 어선공제 약관을 봤더니 약관에 뭐라 됐더냐? 자, 보험료를 내는데 이제 여기는 공제니까 공제료라고 그래요. 보험에서는 보험료, 공제사업에서는 공제료라는 걸 냅니다. 그걸 분납공제료로 정해놨죠. 즉 매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내시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냐? 어선공제 약관에 봤더니 분납보험료 안 내면요. 안 낸 그 다음 달 말일 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관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관에 만들어놨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25일 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어선 공제료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말일 되면 이 공제 계약은 해지된 거로 본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상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법은 개sob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미납에 빠지면 그때는 미납됐으면 어떻게 될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저 사람이 보험료 이번 25일 안 냈어?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통 보름 이상의 기간을 줘요. 그러면서 귀하께서는 25일 날 보험료 납입 날이었는데 그날 납입이 안 됐습니다. 혹시 깜빡 까먹으신 거 아니신지 언제까지 기간 드릴 테니까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 다시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촉장을 보내는 걸 뭐라 한다?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고도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 또 안 냈습니다. 그때는 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개sob보험료 미납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기회를 한번 줍니다. 어떤 기회? 당신 보험료 안 내고 있어요. 빨리 내세요라는 독촉을 한번 하는 최고를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선공제약관에서는 그 절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최고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혹시 까먹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 안 낼 수도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는 최고 절차도 없이 바로 그 다음 달 말일 되면 해제된 거로 본다. 이거는 상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어선공제약관에 규정된 게 더 계약 채택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있다라 이 말이죠. 따라서 그 불리한 건 뭐단다? 663조에 따라서 그거는 무효가 되더라.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적용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분납,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여기 최고라는 건 보험료 안 내고 있어요. 공제료 안 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세요? 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어선보통 공제 약관 조항은 상법 663조 규정에 위배돼서 그건 뭐가 한다? 무효한다라는 거 아주 시험 문제 자주 팔자되고 요건 32회 때부터만 잡아놨을까 이렇죠. 그 전에도 수십 번 났던 그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세 번째 해상적하보험 약관에 해상적하보험이요. 거기에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 소곡했으니까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소곡 39회 때 출제된 겁니다. 자, 먼저 말기부터. 여러분들은 이 판례를 읽다 보면 말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해상 적하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적하보험이 뭐라 그랬죠? 바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운반해서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물건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 물건 주인이 손해를 입죠? 그 물건 주인에게 그 손해 입은 만큼 다시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을 적하보험이라 한다. 그럼 그 해상 적하보험 약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영국법 준거조항이라서 이 준거조항이라는 게 뭐죠? 준거조항이라는 말 때부터 준거조항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라 라는 것,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라.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서로 간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을 청구하자면 그 관할권을 어디로 할 것이냐? 즉 부산에 있는 데다가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서울에 있는 데다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인 저 대전에다 청구할 건지 사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약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하는 거기다가 재판을 청구하기로 한다. 그게 준거법 조항이에요. 아니 부산지법을 관할하는 그쪽으로 재판을 청구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 그걸 준거법 조항이라 한단다. 그러면 보통은 해상보험에 관련돼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죠? 영국법을 적용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다 배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배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 다시 저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다시 인도를 거쳐가지고 저기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저 영국까지 간다. 수많은 나라를 거치게 됐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전 글로벌 시대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 해상보험에 관한 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규정이 다 다르면 심각해지니까 나라마다 다른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무슨 법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자?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그런 국제적인 관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상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영국의 법과 관습에 먼저 따른다는 이걸 하고 영국의 법과 관습에 없는 내용만 우리나라에 있는 법에 나오는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라 라고 한 걸 영국법 준거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자, 어떠한 계약이 성립될 때면 성립 요건은 원래 세 가지를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 첫째,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관에 의사표시라는 게 필요하더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이지? 라는 게 있어야 되지. 보험의 목적도 없이 야 우리 보험 들자 그러자 너와 나는 당사자는 있어 보험의 목적은 없어 근데 가입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승낙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어 그럼 의사표시는 있네 그럼 될까? 성립이 안 되죠. 왜요? 무엇을 보험에 들을 건지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이 성립되니까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보험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의사표시만 있어도 안 되고 무엇을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인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준거법 조항으로서 영국법을 따를까? 거기까지는 따르지 말자는 게 바로 소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인지 그게 정해져야 되잖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정하는 건 그건 아니란다 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상 적하보험 증권상 영국의 법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이렇게 보통은 해상보험 그 약관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분쟁이 봤을 때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이때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우리 옛날에 저거 진짜 이 법 공부할 때 처음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당모가지 이렇게 그래서 당모가지 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 성립 여부에까지 관한 상해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해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게 보험의 목적인지 그 판단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따르면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네 번째 판례 볼까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기발상의 무효 규정은 절대적 강행 규정 인지 또는 강행법규 인지 여부 한정 적극 이래놨네. 가만히 있어봐. 적극이라는 건 오케이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그냥 인정이 아니고 한정 적극 그랬습니다. 한정이라는 건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한다 이런 뜻이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100%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요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럴 때 이걸 한정 적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기발성의 무효 규정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상법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엇을 한다? 무효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박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박이 사실은 어제 이미 침몰해서 이미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 근데 지금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선박이 침몰해버리면 보험금을 받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지금 체결합니다. 이미 보험사고는 언제 났는데? 어제 발생했어. 보험은 언제 들죠? 오늘 듭니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어떤 보험?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만 달랑 들어놓고 그냥 끌고 다닙니다. 왜? 책임보험조차도 가입 안 하면 그때는 과태료가 나거든. 가입 안 한 일수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얼마에서 이게 다 부과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그래놓고 종합보험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물어줄 돈이 이거 막막하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오늘 보험에 얼른 들어버립니다. 종합보험 오늘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일 모레쯤 가서 뭐란다? 사고 났어요 라고 그때 가서 신고합니다.
사실은 이미 어제 사고 났고 오늘 종합보험 들어놓고 2, 3일 후에 뭐라고 한다? 2, 3일 후 그때 사고 났다고. 어제 났던 사고를 한 3일 늦게 사고 났다고 거짓말을 했죠. 고지를 했다 걸렸습니까? 구속당합니다. 이 무면허 의료 헤매는 거하고 보험 사기치는 거는 우리 이상하게 상당히 강하게 처벌해요.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일종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죠. 즉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지금 그걸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고 났는데 그 후에 들어가지고 그걸 보험금 달라고 하면 누가 미리 보험 들겠습니까? 다 사고 난 후에 보험 들어보면 되지. 그럼 보험 다 타먹으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그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기발생이라는 건 이미 기자잖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제 이미 보험사고가 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계약은 뭘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 강행 법규냐 절대적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상대적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임의 규정이냐 이거에 관련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랍니까? 한정적으로 그래 그건 절대적 강행 법규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밑에 볼까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기기 발생의 무효구정은 상대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절대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절대적 강행 규정이 뭐였었죠? 절대적 강행 법규. 강행 법규와 임의 법규 둘로 나눠지는 거 공부하셨죠? 이미 공부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또 정리하죠. 임의 법규란 어떤 법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을 자기들이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끼리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먼저 합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게 우선 적용입니다. 자기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떤 걸 적용할 거야? 법을 찾아봤더니 법에 있어. 그럼 그걸 적용하자. 그때 이 법을 뭘 한다? 이걸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가의 의사표시가 우선 적용되고 후속적으로 법주문은 나중에 없을 때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아니야. 반대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주문과 다른 의사표시라면 이건 효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법주문이 먼저 적용되는 것. 당사자 니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있는 규정을 따르는 게 우선이지 니들끼리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그때 이 법을 뭘 한다? 그걸 강행법규. 이 강행법규 중에서도 무슨 법규 있다? 절대적 강행법규. 무슨 말입니까? 오직 법주문에 있는 대로만 적용되지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서로 지들끼리 수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럴 때는 절대적 강행법규입니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제 이미 보험사고 났어. 근데 오늘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러면서 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서로 짰어. 어떻게 짰죠? 야 어제 사고 난 것도 지금 보험 들어오면 보험금 주기로 한다. 당사자는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당연히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자한테 설령 유리하게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효력이 없는 오직 법대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걸 절대적 강행법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상대적 강행법규는 뭐죠?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법에 있는 것과 다르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건 괜찮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만 그것만 무효시키자. 이걸 우리 상대적 강행법규 바로 663조 적용이 상대적 강행법규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에 대해서만 663조를 적용하자.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만 무효라고. 반대로 법조문과 다르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규정했다. 굳이 그것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다. 그건 상대적 강행법규. 절대적 강행법규 웃기지 마.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안 돼. 왜 그렇죠? 이게 왜 절대적 강행법규로 가야 되죠? 만약에 어제 사고 난 걸 오늘 보험금을 주도록 지들끼리 약정하는 게 유효하다면 계약자 평등대 원칙을 해쳐버립니다. 무슨 원칙? 계약자 평등대 원칙. 뭐 하자는 거야? 계약자한테 불이익 계약자 평등이란 계약자는 같은 위험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법률을 냈으면 대우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 누구는 더 유리하게 누구는 불리하게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계약자 평등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고 난 걸 갖다 오늘 보험금 준다면 모르고 들어와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것도 안 된답니다. 계약자 평등대 원칙을 해치기 때문에 어제 사고 난 것에서 오늘 와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그걸 보험금을 받도록 인정해 주는 건 계약자한테는 유리한지 몰라도 그 계약자 전체로 볼 때는 그건 평등하게 대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걸 절대적 강행법규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한정적으로 적극이라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법조문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죠. 어떤 거? 보험계약 당사자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보험사고가 미리 발생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는 그럴 땐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규정이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규정이 들어있다고? 자, 계약 당사자 쌍방 하면 누구죠? 보험계약자고 보험자, 쌍방과 피보험자 그랬습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우리 그 물건의 원래 주인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고 보험자고 그 다음에 원래 물건 주인 피보험자, 이 세 사람이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뭘 몰랐어? 이미 어제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러고 지금 보험계약자면서 야, 어제 그저께부터 배가 운행에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어제 그저께 배가 항구를 출항해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혹시 이틀이란 이 사이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계약을 지금 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보험이란다? 소급보험이라고 하죠. 바로 그 소급보험 계약 체결하는 게 그건 유효한 경우도 있더라. 따라서 이미 보험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걸 모르고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것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뭐가 있단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라. 소급보험에 근거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따라서 여기 이 규정은 보험 당사자 사이의 합의예요. 보험계약 측에 유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다라. 원칙적으로 뭐냐? 계약자 때 유리해도 안 됩니다. 왜? 절대적 항의 겪으니까. 다만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고 났다는 사실을 미리 모르고 있었어. 그러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유효한 소급보험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장의 총사려가는 내용은 이 정도라고. 이제 두 번째 제2장 보험계약.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 내용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보험계약의 요소들. 보험계약의 요소가 뭐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 계약을 체결하려면 있으려면 뭐 있어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먼저 계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 계약을 모집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또 일정 기간 보험기간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나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죠.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 이걸 뭐라 부른다? 보험계약의 요소라 부르고.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모집조직, 보험대리점, 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의 또는 보험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사고 난 것만 보상해주죠. 보험기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등등 이런 보험계약이 제대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 보험사고 이런 것들 보험계약의 요소라는데 그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 판례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니다.